오늘도 역시 30분봉 차트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HD현대건설기계입니다. 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HD현대그룹의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전력기기 및 조선업황호조의 계열사 주가가 연일 52주 신고가 기록을 경신하면서 그룹 상장사의 시가총액 총합은 60조 원에 다가설 정도이다. 정기선 HD현대 부회장도 올해 들어 지주사인 HD현대 주식을 대거 사들이면서 주가 오름세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다. 1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HD현대그룹 상장사들의 시가총액 합계는 59조 1837억 원으로 올해 초 대비 7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초 10위였던 그룹별 상장사 시가총액 합계 순위에서 에코프로, 카카오셀트리온, 네이버 등을 제치고 6위까지 올라섰다. 올해 상반기 상장한 HD현대마린솔루션의 시가총액을 제외해도 순위에는 변함이 없다. 이는 전력기기 및 조선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 HD현대 주요 계열사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력기기 계열사인 HD현대일렉트릭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296.59% 오르면서 시가총액을 4배 가까이 불렸다. 미국 노후 전력망 교체와 인공지능 AI 산업 확대에 따른 전력기기 산업 호황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며 주가를 끌어올렸다. 여기에 그룹 핵심 사업인 조선업의 호황기가 찾아온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지난 2022년 이후 수주한 높은 성과들의 선박들이 본격적으로 건조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에 HD현대 소속 조선 3사의 주가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3년 내지 4년치 일감이 쌓인 만큼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의 주가 상승세도 당분간 이어지리란 전망도 나온다. 서재호 DB금융투자연구원은 HD현대그룹의 조선 자회사들의 선박 부문의 높은 시장 점유율과 다양한 선박, 파이프라인이 발주강세 환경과 맞물리면서 3년 이상의 일감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다며 신조선가 역시 오름세가 이어져 최근 수주 물량이 매출로 인식되는 2-3년 후 수익성은 이미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장 평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 조선해양의 주가는 올해 초 대비 48.22% 상승했고 같은 기간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주가도 역시 각각 32.71%, 19.20% 올랐다. 또 지난 5월 상장한 HD현대마린솔루션도 약 2개월 만에 주가를 63.55% 끌어올리면서 그룹 상장사들의 시가총액 증가에 보탬이 됐다. 최근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따른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요 시장 침체의 부진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던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 등 건설기계 부문 계열사 주가까지 오름세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태양광 사업을 담당하는 HD현대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한 7개 상장 계열사 주가는 올해 초 대비 모두 상승 중이다. 아울러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올해 들어 HD현대 주식을 연이어 사들이고 있다는 점도 주가 오름세를 부추기는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 기업 임원의 자사주 매입은 주가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기 때문이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말 이후 HD현대 주식을 68만 2,500주 사들여 지분율을 5.26%에서 6.12%로 0.86%포인트 높였다. HD현대건설기계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의 항구 도시인 발릭파판시에 중장비 부품 물류 거점을 마련한다.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사업을 비롯해 교통 및 상하수도 시설 등 인프라 정비와 관련한 건설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HD현대건설기계는 애프터마켓 분야 경쟁력까지 확대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성장을 꾀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건설기계 인도네시아 법인은 오는 21일 발릭파판시 카랑조항에서 착공식을 열고 물류창고 건립에 착수한다. 최이범 HD현대건설기계 인도네시아 법인장은 최근 아크말 말릭 인니 동부 칼리만탄 주지사 대행을 만나 이 같은 건설 계획과 사업 의지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부디 아구스티안토 HD현대건설기계 인니 영업마케팅 이사도 참석했다. 채 법인장은 HD현대건설기계는 부품 물류창고 건설로 동칼리만탄주 지역의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아크말 말릭 주지사 대행은 기쁨을 표하며 HD현대건설기계의 물류창고는 이 지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인적자원 HR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발릭파판의 HD현대건설기계의 부품 물류창고가 들어서면 동칼리만탄의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직접적인 고용 기회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동칼리만탄의 젊은 세대에게 건설 산업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HD 현대건설기계의 물류창고 건설은 인니 사업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자카르타 마룬다 국제창 고산업단지의 부품 유통센터 PDC를 개소한 데 이어 물류창고로 애프터마켓 분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HD 현대건설기계는 작년부터 발릭파판의 부품 물류창고 건설을 계획했다. 인도네시아 내 점유율 확대를 위해 소매 법인을 신설한 뒤 부품 물류창고와 트레이닝 앤드 서비스 센터를 오픈해 사업 거점을 확대하고자 한다. 2008년부터 도매 사업만 했던 HD 현대건설기계는 인니 사업은 소매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고객에게 직접 중장비를 판매하고 있다. 이번 물류창고 구축으로 자체 부품 조달 능력을 향상시켜 고객 만족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HD 현대건설기계는 자원 부국 인니 굴착기 시장 공략에 힘쓰고 있다. 유통망 확대와 공급망 단축 등으로 점유율을 확대해 인니 톱5 건설기계 업체로 도약할 계획이다. 인니는 직수출 시장으로 중남미 국가들과 중동 산유국 등을 중심으로 견고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이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국제적인 건설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대형 원전 수주부터 시작해서 우크제건 및 네옴시티 등등의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대거 진출할 것이며 그에 따른 건설 중장비 수요 증가가 충분히 예상되어집니다. 이는 이 분야의 전통적인 강자인 HD 현대그룹 계열사들의 수혜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동사의 영업이익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PBR은 아직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의 주봉입니다. 제가 파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파동 상승 1파입니다. 대파동 상승 2파입니다. 대파동 상승 3파입니다. 상승 2파의 하락세가 급격했던 것이 눈에 띕니다. 건설업의 업황이 불황이었던 것이 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이제 상승 반전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1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합 내지 약 하락세입니다. 하지만 121선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선의 이격이 좁아지는 것이 보입니다. 밑에 241선도 꾸준히 우상향 중입니다. 이평선들의 이격이 좁아진 지점에서 시세 분출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가격 캔들에서는 최근에 윗꼬리가 계속 발생한 것도 보입니다. 매물 소화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이 없이 돌파가 나오는 것은 가짜 돌파라고 했습니다. 저항 라인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저항 라인 하나를 돌파한 것이 보입니다. 다음 저항 라인에서 저항이 심한 것도 보입니다. 아마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위에 저항 라인을 돌파한다면 이후에는 비교적 가볍게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밑에 보조 지표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RSI에서 중심선을 돌파했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는 앞에 하늘색 웅덩이가 보입니다. 하늘색 웅덩이는 언제나 좋은 징조입니다.
이 기업의 가치에 비해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저평가 구간을 벗어나 상승세를 탔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예상되어진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앞에서도 하늘색 웅덩이가 두 번 나온 것이 보입니다. 이 구간을 포함해서 3중 바닥을 그린 후에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OBV 보조 지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가가 하락세에도 또 상승세에서도 거래량은 꾸준히 계단식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주식을 꾸준히 모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의 위치가 본격적인 상승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길게 보는 스윙 매매 관점에서는 매수 적기입니다. 이제 일봉과 30분봉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차트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평선들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41선과 121선의 이격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힘이 응축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선이 교차되면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후 이격이 벌어지는 시점이 대세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테마선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거의 수평 상태에서 미세하게 하방으로 꺾였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가 역시 대세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틀 연속 급등이 나온 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지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을 돌파한 후에 다음 저항 라인에서 밀린 모습입니다. 아래 저지발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갭으로 떴지만 이 자리가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중 대응이 가능해야 상승분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전날 종가에 공중 부양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고 예측샷 개념에서 진입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기에는 단서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장중 대응이 가능해야 먹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앞에서 공중 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선 후 한번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급등하기 전날 장 막판에 공중 부양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30분봉 차트로 수많은 연습을 해보아야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 장중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 자리가 공중 부양선 돌파 후 급등하는 자리라는 것을 간파하고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자리가 두 보조지표에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3분봉으로 이날의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3분봉 차트를 보는 법을 설명하기 위해 잠깐 다른 차트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태성 3분봉입니다. 오늘 상황입니다.
이 차트를 가지고 당일 단타를 하는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분봉 차트에서 제일 중요한 요점이 피봇 1차, 피봇 2차 저항 라인 그리고 전고 라인이 밀집된 상태에서 돌파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3분봉 차트에서 단타를 할 때 이것 한 가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 차트에서도 그런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거래량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3분봉 거래량을 기준으로 첫 3분봉 거래량에 준하는 혹은 능가하는 거래량이 나온 자리가 또 하나의 타점이 됩니다. 여기입니다. 일단 3분봉 단타를 연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단주로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3분봉으로 종가 매매 타점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1봉을 먼저 봐야 하지만 3분봉으로 종가 매매 타점을 잡는 요령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공중 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선 자리입니다. 이날 하루 종일 움직임이 없다가 장막판에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주가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날 종가에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실전에서 단주로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HD 현대건설기계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3분봉이 아니라 30분봉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공중 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선 자리입니다. 주가의 변동폭이 약간은 있지만 거의 횡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제가 이 부분, 즉 12일과 13일 이틀간의 상황을 3분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30분봉상에서 표시를 해둔 빨간원 부분이 3분봉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12일 장막판에 주가가 소폭 상승한 것이 보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주포가 핸들링을 한 것입니다. 주포가 핸들링을 하지 않았다면 주가가 밑으로 흐르거나 횡보를 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포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종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포는 항시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기습적으로 주가를 펌핑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조현상이 항시 있기 마련입니다. 즉 매물 테스트 과정입니다. 주포는 살짝 시세를 주면서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관찰을 합니다.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날 펌핑을 시작합니다. 다음날 갭으로 떠서 시작한 것이 보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3분봉 거래량에 준하는 거래량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거래량이 줄었다가 갑자기 급등한 시점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당일 단타 매수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피봇 1차, 피봇 2차 저항 라인, 그리고 전고 라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 선은 바로 전날 주가의 변동폭으로 계산해서 나온 선들이기에 오늘 19일을 기준으로 전날 18일의 주가 변동을 계산해서 차트에 설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12일과 13일 차트를 기준으로 보면 저 위에 안 보이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 13일을 기준으로 했다면 세 선이 아래쪽에 밀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 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또 하나의 타점이 됩니다. 상승하는 과정도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두 번 나옵니다. 여기와 여기입니다. 이런 자리들도 타점이 됩니다. 이게 3분봉 단타 요령입니다. 단주로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권하는 것은 30분봉과 3분봉을 번갈아 보면서 종가 매매 타점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요령은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모의 투자 개념에서 이런 자리들을 찾아내어 타점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다음날 상황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리들에서 종가 매매에 성공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30분봉으로 가서 오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12분입니다. 줄줄 흘러내리던 주가가 하락세를 멈춘 것이 보입니다. 제가 저지발을 찾아보겠습니다. 중요 지지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타점을 잡는 요령은 동일합니다. 공중 부양선이 밑으로 쭉 내려온 상태에서 공중 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선 후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를 노리면 됩니다. 혹은 공중 부양선을 밑에서 위로 강하게 뚫어줄 때 매수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혹은 공중 부양선 안쪽에서 길게 횡보를 하다가 장 막판의 움직임을 보일 때 종가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위에 보조 지표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둘 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며 괌에도 구간을 벗어나는 자리가 나오면 타점이 됩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일봉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지지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라인이 깨지지 않고 반등하는 자리가 타점이 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위에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 매물대 저항 라인도 별로 없어 가볍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상황을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현대로템입니다. 뉴스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어느 해보다 활발한 해외 수주 소식에 따른 실적 호조를 기반으로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까지 더해진 중우장대주가 대도약의 한 해를 맞이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 올 들어 주요 중우장대주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돋보이는 섹터는 방산이다. 올해 첫 거래일 1월 2일 기준가 대비 전날 종가까지 방산 섹터 대장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상승률은 118.07%에 이른다. 6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주가가 2.2배 가까이 상승한 셈이다. LI진엑스원과 현대로템의 주가도 같은 기간 각각 77.01%, 58.83%씩 올랐다. 세 종목의 연중 최저가 대비 최고가까지 상승률을 보면 강세는 더 두드러진다.
LI지넥스원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상승률이 각각 130.29%, 120.88%였고 현대로템도 71.46%를 기록하면서다. 방산만큼이나 조선 섹터 주요 종목들의 강세도 뚜렷했다. 하나엔진의 상승률이 55.98%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HD한국 조선해양 46.48%, 삼성중공업 42.84%, HD현대중공업 31.01%, HD현대 27.49%, 하나오션 21.31% 등의 순서로 뒤따랐다. 24조 원대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팀코리아 멤버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등 주요 원전주도 올 들어 주가가 각각 32.08%, 32.05%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눈에 띄는 지점은 주요 방산 조선원전주가 이달 들어 52주 신고가 기록을 연이어 경신하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방산 조선원전주의 주가가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린 공통적인 이유는 바로 수출 강세를 통한 견조한 업황 덕분이다. 신한투자증권은 국내 주요 방산주의 수출 파이프라인이 건재해 2분기에도 호실적을 보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동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방산 5사의 라이지넥스원,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의 2분기 합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5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96% 증가한 4,411억 원으로 추정한다면서 지정학적 불안 지속으로 K9 자주포와 같은 범용 무기가 각광받고 전차와 군용기 등은 시차를 두고 계약이 확대되는 등 기업 간 차별성이 줄어드는 구간이라고 짚었다. 조선주 강세는 홍해,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로 해상운임의 강세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대형 해운사의 선박 수요가 높아지면서 대규모 선박 발주 기대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친환경 선박 전환과 노후 선박 교체 수요가 여전한 점도 호재다. 염경아 신영증권연구원은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완성기에 진입하면서 살아남은 조선업체들의 수주잔고는 늘고 살아남은 기자재 업체들의 설비 가동률은 상승 중이라고 평가했다. 변용진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끄는 미국과 협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소진한 무기 자원을 벌충하기 위해 한국 등 여개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집권 2기 공약 패키지인 어젠다 47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존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동시에 혁신적인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 투자해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도 원전주의 중장기적 주가 오름세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는 원전, 방산, 조선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도 이 섹터는 트럼프 정책과 맞물려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대로템은 단순한 방산주가 아닙니다. 복잡한 성장 과정이 있었지만 철도 차량 제조가 본업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삼성물산의 정체성에 대해 고찰을 해보았듯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현대로템은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 철도 차량, 플랜트 및 방산 제품 제작업체이다. 크게 철도, 플랜트, 방산 등 3개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현대 역사상 최초로 철도 차량 사업에 나선 것은 1976년 현대중공업이 철도 차량 사업부를 발족하면서부터였다. 1978년 현대차량으로 분사되었다가 1985년 현대전공에 합병된 후 한동안 현대전공 철도 차량 사업부가 맡아왔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추락하던 대한민국 경제를 재편하기 위한 빅딜 1호의 결과로 1999년 7월 1일 현대전공,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의 철도 차량 생산 부문을 합친 통합법인 한국철도차량주로 출범한다. 설립 당시에는 세 기업 모두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1년 10월 현대자동차그룹에서 대우종합기계 측 지분을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다. 태생 자체가 3사를 짜깁기 하여 만들어진 탓에 초반 분위기는 개막장이었으나 대한민국 내 열차 제조 분야를 모두 통합한 탓에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현실적으로 국내 철도 차량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군림하였다. 2004년 우주산업 부문을 현대모비스로부터 양수받았다. 2006년 10월 16일에 한진중공업이 로템 보유 지분을 포기했고 2007년 11월 15일에 현대로템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KAGT 기반 고무차륜 경전철을 생산하는 우진산전이나 틸팅 차량, 한빛, 200 및 고무차륜 아이맥스를 개발한 한국화이바, 열차 개조 사업으로 시작하여 슬금슬금 열차 제조 영역까지 발을 넓혀보려는 TC, 라이센스 생산했던 SLS 중공업과 다원시스, 로인, 우진산전 같은 경쟁사가 생겨나서 사실상 설립 당시에 독점이 깨졌다. 주로 생산하는 것은 철도 차량과 프레스 장비, 중기 특히 군수 장비, 전차 등이며 판매 비중은 철도 차량이 제일 크나 실질적인 수익은 프레스 장비와 중기 쪽의 이익률이 더 높다. 탱크 한 대 값이 장난 아니게 비싸기 때문이다. 생산 가능하거나 생산 중인 철도 차량은 기관차, 전동차, 디젤동차, 고속열차 KTX, SRT, 노면전차, 경전철, 자기부상열차, 틸팅열차 등이다. 철도 건설용 차량 등 일부 차량은 아직까지 제작한 적이 없다. 세계에서 고속열차를 만드는 몇 안 되는 회사에다가 생산할 수 있는 열차도 많으므로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한해서는 킹왕짱이다. 남미 쪽 철도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했고 그리스 아테네 지하철 3호선 및 튀르키예 이스탄불 지하철, 캐나다 밴쿠버 스카이트레인의 모든 전동차를 현대로템에서 생산했다. 2010년 독일 언론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약 10억 유로의 매출을 올려 세계 8위에 올랐다. 7위인 CAF 11억 유로, 9위인 가와사키 중공업 10억 유로가 큰 차이가 없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철도 차량의 확실한 선두주자는 빅3하는 봄바르디어, 지멘스, 알스톰 3사이고 히타치 제작소, 가와사키, 중공업, 일본 차량 제조 등 일본 회사와도 꽤 격차가 있지만 그 사이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중국보다 나은 품질을 무기로 나름 2군급으로서의 위치를 굳히며 선전하고 있는 편이다. 회사 규모에 비해서 공장 규모가 딸랑 창원 공장년 최대 800량 생산 하나로 작지만 철도 차량의 사용 연한이 30년 내지 40년 수준으로 길기 때문에 매년 생산 수요가 많은 편이 아니다. 동사는 한때 열차 디자인 문제로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다원시스가 ITX 마음 전동차와 서해선 전동차의 납기를 1년이 넘도록 지연시킨 데다 납기한 전동차 또한 각종 결함을 보였고 중국제 부품에 의존하는 등 여러 결함을 보였으며 우진산전 또한 여러 전동차의 납기를 지연시킨 데다 1호선 코레일 전동차가 지속적인 결함을 일으키면서 현대로템의 철도 차량 생산 능력에 대해 다시 재평가되는 분위기이다. 디자인으로 까였던 로템의 2호선 VVVF 4차분 전동차는 양당 8.2억 원의 단가 후려치기에도 불구하고 성능에서는 다원시스 3차분보다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는 점 덕분에 좋은 쪽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다. 최저가 경쟁입찰제로 후려치는 내수용 차량의 원가절감과 비싸게 파는 수출용 차량의 좋은 질은 여전히 대비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현대로템이 아닌 최저가 경쟁입찰제이다 보니 대부분은 이해하는 반응이다. 철도 차량 3사 경쟁체제로 다시 돌아간 현재는 KTX 청룡의 소음 문제로 인한 재설계 등 새로 개발한 차량에서 결함은 존재하지만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중고속 이상 철도 차량을 제작할 능력과 기술을 가진 유일한 철도 차량 업체라는 점에서 철도 동호인에겐 여러모로 애증의 관계다. 이후 우즈벡 아프로시옵에 KTX 임급 열차 7량 6편성 42칸을 도입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한국철도 역사상 최초의 고속철도 차량 해외 수출이다. 나쿠 지역인 카라칼팍스탄에 교육용 컴퓨터를 지원해주기로 하는 등 한국 우즈베키스탄 관계 증진에도 같이 힘을 쏟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HRCSE 전동차 구량 10편성 간선용 전동차를 수주하였다. 그러나 유로 2012 경기 대비용으로 납기가 극히 짧아 다른 업체들이 다 때려치고 현대로템과 스코다만 덥석 물었다. 스코다에서는 체코에서 굴리던 차를 기반으로 한 차량을 납품하였으며 같은 관계를 사용하는 리투아니아에 2008년에 이미 납품 실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로템 쪽은 그렇지 않았다. 더군다나 로템 측은 우크라이나 실정을 잘 몰랐기에 그 나라 기후 상태에 맞지도 않는 열차를 만들었고 한국의 기후에만 맞게 제작된 열차는 그 추운 우크라이나에서 당연하게도 도입 이후 각종 사고가 잦았다. 전동차가 엄동설 안에 멈춰 서고 난방마저 안 되어 시민들이 냉장고나 다름없는 전동차에 수시간 갇힌 적이 있었다. 결국 우크라이나 철도청에서 로템제 전동차들의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말았다. 때문에 현대로템 주식 가격도 급락했고 이 덕에 네덜란드에선 무려 1억 유로나 경쟁업체에 비해 적게 제출했음에도 입찰에 탈락했다. 하지만 2015년 전동차 유지보수 계약을 연장해서 따낸 걸로 봐서 충실하게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2016년부터는 폴란드까지 다니기 시작했다. 도입 경위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쁘게 볼 물건만은 아니다.
애초에 국제경기 대비용으로 급조한 차량이었지만 체코산 차량과 상당히 비교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후로도 2023년 현재까지 문제없이 운영 중이며 전쟁통에도 피난민들을 열심히 수송 중이다. 한편 필라델피아 SEPTA 통근열차 납기일을 못 지켜서 망신살이 뻗치기도 했다. 미국 납품을 위해서 당시 미국 현지 공장을 신설했다. 해당 공장 직원들의 평가로는 한국 직원들의 영어 실력이 형편없었고 한국식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여러 잔심부름을 시켰으며 고용된 현지 직원들은 비숙련공의 비중이 높아 노사 갈등이 심각했다고 한다. 게다가 납품 막판에는 현대로템 이민호 사장이 별세하는 바람의 분위기도 뒤숭숭했다고 결국 납기 지연으로 인해 약 130억 원을 물어냈더니 차량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돼 해당 차량이 모두 운행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철도 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메트로가 2014년 11월 신형 전동차 도입을 위해 중국의 전동차 업체들을 포함해 국제 입찰을 진행하면서 국내에서도 로템의 입지가 위태롭게 되었다. 결국 국내 업체인 다원시스가 낙찰되면서 중국 업체가 낙찰될 것이라는 우려는 빗나가긴 했지만 로템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은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로 인해 2014년에는 영업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로템바인 한국철도공사가 있어서 매출에는 지장이 없어 보인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이 기업이 부각받는 이유는 방산업체로서의 위상 때문이다. 동사는 K1 전차, K1A1 성능 개량 전차, 군안 전차, 교량 전차, K2 흑표 전차까지 우리 군의 주력 전차 개발을 도맡고 있다. 그 밖에도 차륜형 전투 차량, 유무인 무기체계, 로봇, 첨단 무기체계 등 연구 개발을 지속함으로 국내 방위산업체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최근 폴란드의 K2 전차 180대 수주 중 46대 조기 납품, 페루의 K808 차륜형 장갑차 수출까지 성사시키며 K방산의 위상을 드높였다. 특히 출고 전 추가 성능 검사와 현지 피드백을 반영한 품질 관리로 폴란드군의 호평을 받았다. 페루에 수출되는 K808 베코는 뛰어난 기동성과 험지 주파 능력을 갖춘 모병 전투용 장갑차로 현대자동차 상용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신뢰성과 운용 편의성을 높였다. LIG 넥스원과 협력해 최신의 무인체계 플랫폼을 선보이는 한편 현대차 그룹과 함께 개발한 첨단 무인 차량 HR 세르파를 공개하며 기술력을 과시했다. 세르파는 감시, 정찰, 전투, 물자 이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첨단 무인 차량이다. 6년간의 연구 개발을 거쳐 탄생한 4세대 모델은 AI, 자율주행, 무인화, 전동화 기술을 적용해 성능을 극대화했다. 이는 현대자동차의 기술력을 방산 제품에 적용하였기에 가능했던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LIG 넥스원과 함께 중동 지역 방산 수출 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LIG 넥스원의 유도 무기 체계 및 데드론 통합 방어 시스템 ADS를 탑재한 무인 체계 플랫폼을 선보이며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 차량의 LIG 넥스원의 유도 무기 현궁을 탑재한 모델이 폴란드에서 전시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양사는 전 시장에 처음으로 공공부스를 마련하여 ADS 탑재, 디펜스 드론과 유도 무기, 비궁을 탑재한 다목적 무인 차량을 선보이며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방산 이외에 수소 사업 확대에도 적극적이다.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수소 공급망 구축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소 기반 방산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동사의 성장세가 가파라진 것은 2021년부터라 할 수 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왔으며 지난해 매출 3조 3,989억 원, 영업이익 2,052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한 7,477억 원, 영업이익은 40.1% 증가한 445억으로 성장세가 더욱 뚜렷해졌다. 최근 차량형 장갑차 수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는 등 수출 품목이 다양화되어지고 있어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폭이 확대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이상입니다. 최근 러우 전쟁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현상은 무인 드론의 활약입니다. 러시아 탱크들이 우크라이나의 자폭 드론에 의해 파괴된 모습을 보면 그 파괴력이 무시무시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전장에서 활약할 드론의 기술력이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주 중에서 원픽을 고르자면 당연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저도 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정 기간을 못 버티고 팔아버렸습니다. 지금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황에 따라 어떤 포지션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고수가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중에 하나를 픽하여 제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갈 생각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평선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61선, 121선, 241선이 모두 보기 좋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에서도 121선을 가지고 대세 변곡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전체적인 파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파동 상승 1파입니다. 대파동 상승 2파입니다. 대파동 상승 3파입니다. 상승 각도를 보면 상승 1파보다 상승 2파가 더 가팔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승 3파가 상승 2파보다 더 가팔라진 것도 보입니다. 저지봐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고라인을 돌파한 후 조정을 보이고 나서 다시 상승 중입니다. 이세하게 조정이 다시 한번 나올 때도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캔들들이 변동회기선 위로 올라선 것도 보입니다. 시황과 맞물려 이 기업의 장래성에 투자를 한다면 중장기 관점에서 타점이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기 매매 포지션에서는 일봉과 30분봉을 번갈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도 대세 변곡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입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입니다.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는 한 타임 앞에서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캔들 매매로 보면 이 자리가 타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 도지 캔들이 뜬 자리입니다. 동시에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저항 라인에 가로막혀 크게 조정을 보였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돌파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돌파에 실패하면 급락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항을 맞고 하락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1선이 깨졌습니다. 기준선이 깨졌습니다. 테마선이 깨졌습니다. 차트에 설정된 모든 선들은 지지선 역할도 하고 저항선 역할도 한다고 했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을 때는 반대로 이러한 선들을 돌파하는 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여기입니다. 이 자리가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후 전고점을 돌파하기는 했지만 바로 조정을 보입니다.
전고 돌파가 쉽지 않다는 것이 다시 증명이 됩니다. 이후 반등하는 자리는 역시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지점입니다. 여기입니다. 이 자리가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구름대가 강력한 지지라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상황을 보겠습니다. 전고 돌파가 다시 한번 나왔으나 긴 윗꼬리에서 저항을 심하게 받은 것이 보입니다. 이후 저항을 받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의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추세에는 항시 진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폭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진폭의 크기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진폭의 크기가 줄어들면 삼각수렴 자리가 나옵니다. 반대로 이렇게 진폭의 크기가 커진다면 이는 힘의 응축이 아니라 힘의 발산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상승 추세가 이어지더라도 이 진폭 안에서 주가는 움직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치 볼린저 밴드처럼 상단선을 터치하고 하락하고 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를 관성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등락을 반복할 때 항시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만 노리면 됩니다. 아래 지지선까지 캔들이 내려오지 않고 중간에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수도 있고 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수도 있고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캔들의 추이를 유심히 관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포가 손을 놓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최적 거래량 뒤 양봉을 기다려도 됩니다. 혹은 OBV에서 단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즉, 주포의 핸들링이 시작된 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이제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좋은 타점들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앞쪽에서 캔들들이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들어선 후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역시 터치 후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 자리는 이평선들이 밀집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공중부양선을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뚫어주는 자리입니다. 장중 대응이 가능해야 상승분을 먹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제가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유심히 차트를 관찰해 보신 분들이면 아실 것입니다. 이평선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이평선들이 찌그러지면서 골파기를 만들어내는 자리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이평선들이 이격이 벌어졌다가 여기서 다시 모인 것이 보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캔들들이 반등하는 기미가 보인다면 종가 매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초에 줄줄 흘러내린 주가가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중 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섰습니다. 위에 보조지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둘 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으나 MACD에서는 0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캔들이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인다면 좋은 타점이 됩니다. 그때 MACD가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는 타이밍이 나올 것입니다. 반등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캔들들이 횡보를 하거나 밑으로 흐르다가 장막판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종가 매매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 것입니다. 단주로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